이제 아까 가격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가격을 이제 어떤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싸면 좋다.'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 인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제대로 된 가격을 좀 받으면 어떨까?' 받을 수만 있으면 가장 다 원하는 것이 인제 가격 보수겠죠, 할인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제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그러니까 좀 한정판을 통해서 우리가 가격을 굳이 안 낮추는, 그러니까 매니아층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인제 소장 가치가 좀 느낌이 있기 때문에 희소성 이런 것 때문에 또 의미라는 걸 아까 말씀드린 뭐 매니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제 가격을 지켜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 예에서 본다면은 이 PL 같은 브랜드도 수입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한국 고객들에 대해서 좀 친화적인 좀 배타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어떤 역사성, 헤리티지하고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프로모션을 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관심을 좀 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굳이 가격을 낮추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그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요즘은 뭐 그 친환경과 더불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금의 일부를 이렇게 뭐 환경 보전을 위해서 기부한다는 걸 갖다 이렇게 공포함으로써 좀 더 리미티드 에디션, 그러면서 인제 요런 경우는 뭐 가격 고수보다는 좀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격 전략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클라리소닉은 요거는 이제 피부 이렇게 그 클렌징 마사지 하는 거였었는데, 인제 음 뭐 중소기업에서 이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초창기에 되게 활발하게 마케팅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렇게 좀 별도의, 그러니까 외 케이스를 좀 더 재미있게 이렇게 구상을 함으로써 인제 소비층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아이 캐칭하고 백화점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뭔가 좀 소비자들의 집중, 그러니까 이 시선을 집중시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맥에서 메이크업을 하는데 인제 영화하고 같이 인제 어떤 PPL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같이 인제 이벤트로 활용한 경우인데, 이제 신데렐라 이런 버전을 만듦으로 해서 새롭게, 그러니까 신제품과 더불어서 소비자들이 이제 영화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인제 콜라보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페셜 에디션을 개발한다든지 뭐 키엘 아까 부분이지만 요렇게 해서 인제 러브 리미티드 에디션,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데에 소비자들이 좀 반응하고 내가 특별하게 이렇게 대우받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SK2도 이제 프라이스 프로모션 하는데 여기에 인제 뭐 나름 어떤 좀 그 한정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이렇게 빅테라에 대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좀 연령층을 좀 확대하기 위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좀 뭔가 브랜드의 신선감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 가격은 어쨌든 가격 책정을 통해서 우리가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 이런 것들을 좀 나름 계산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고, 경쟁자 대비해서 좀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상품이 다양했을 때 이제 상품의 포트폴리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로스 리더라고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는 좀 그 수익성보다는 좀 아주 저렴한, 그러니까 작은 수익을 거두긴 하지만은 유인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통해서 인제 전체 제품, 고수익성 제품까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흔히들 인제 상품 포트폴리오 전략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침투 가격 전략, 뭐 스키밍 전략 같은 경우 그런 건데, 사실 예전에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인제 처음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서 내가 시장 그 점유율을 높인 이후에 가격을 올리겠다 하는 그런 전략이 통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은 다양한 제품들과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이 딱 먹히긴 쉽지 않은 거죠. 대신에 이런 것들이 변형적인 게 이제 멤버십으로 한다든지 렌탈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침투 가격이나 가격을 인하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소비자들이 접근하는 그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효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부담 없이. 그래서 요즘 보면은 집집마다 그 안마 의자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뭐 개당 본다면 뭐 싸게 한 300만 원, 비싼 거 한 1,000만 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월 렌탈료로 이렇게 구매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렌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떤 한 달에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 자체를 어 적게, 대신에 혜택은 1,000만 원짜리 혜택을 동시에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안마 의자를 렌탈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는 게 내 비용만큼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300만 원의 가치를 내가 쓰지만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음 지불하는 거는 뭐 석 달,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러니까 36 개월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하나씩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장 점유를 하기 위해서 뭐 할인을 한다든지 1+1 하는 경우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패키지로 묶었을 때 좀 더 싸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유통에서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뭐 백화점과 뭐 홈쇼핑 뭐 이런 것들 가격을 좀 고객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달리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들어보시니까는 우리가 가격을 단순하게 매기는 거와 가격 전략이라는 거는 좀 틀리구나 하는 것들을 느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끝내고요. 이제는 화장품 유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유통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뭐 옛날에 좀 어떤 역사적으로 보는 부분하고 최근에는 너무도 이게 확 바뀌어 있기 때문에 최근 거 중심으로 얘기 드릴게요. 아무튼 70년대, 80년대까지 본다면은 방문 판매가 대부분 화장품의 제대로 된 유통이었죠. 그러니까 거의 한 80%를 이렇게 차지를 했었고, 이것이 이제 90년대, 80년대 88 올림픽을 중심으로 해서 90년대까지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화장품 전문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화장품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 할인 코너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하 상가에 보면 여성용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조그만 한 평 남짓한 그런 매장에서 화장품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무조건 방문 판매였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변혁적으로 간 곳이 이제 LG 생활건강이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초창기에는 그냥 할인 코너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이제 이 매장 자체가 좀 고급화되는 것이 이제 올림픽을 전후해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에 있던 매장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고 또 한두 평짜리가 이제 한 5평에서 10평으로 늘려지는, 그래서 이 이후에 90년대를 지날 때까지는 이 유통, 화장품 전문점 유통이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 시판 유통이라는 게 늘어나서 거의 90%까지 가죠. 90년대, 2000년대를 들면서 요때가 가장 핫했던 유통 다변화, 화장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유통이 완전히 변혁을 가져온 게 요 시기라 봅니다. 그래서 이때 새로 나온 것이 뭐 홈쇼핑 채널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트라는 시장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뭐 슈퍼마켓이 이제 대부분의 유통이었다면은 이제 마트라는 대형화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 부분도 이제 좀 더 세분화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장 이때가 핫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97년도가 이제 오픈 프라이스라는 제도가 국내에 처음에 일어났고요. 이게 이제 화장품 전문점이 가장 정점을 찍었던 부분이고, 그 정점을 찍으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할인율이 높았던 겁니다. 할인율 때문에 이 오픈 프라이스라는 그런 제도가 또 도입되고 이런 전문점의 매출이 높아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오픈 프라이스를 한 거죠.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고, 2000년대 들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전문점이 이제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문점의 이 과잉의 어떤 포화 상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걸 해소하는 것이 이제 어 저가 브랜드샵, 더페이샵과 미샤가 출시되면서 소위 말해서 3,300 원의 시대를 가져오죠. 이게 이제 2000년 내 시작을 해서 2005년 정도부터 이제 아주 되게 피크를 그리고요. 이것이 2010년 뭐 최근까지도 이제 이게 화장품 전문점 시장이 들어오고, 최근에 어떤 한 5년 전까지 이 저가 브랜드 샵, 프랜차이즈 샵들이 이제 유통을 가져왔었습니다. 이후에
올리브영 같은 H&B 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화장품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에 갈 쯤해서 2010년대쯤 해서 이제 갑자기 터진 게 이제 그 요우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2010년대부터 15년 현재까지 온다면은 이 글로벌 시장이 이제 쏘면서 이제 확 크게 된 부분이죠. 그것이 이제 한국 화장품의 또 다른 큰 성장을 가져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로 본다면은 이렇게 좀 축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시대적인 변화는 그렇지만은 화장품 관련해서 이제 프리미엄, 그다음에 매스 시장을 크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 중간 단계가 이제 메스티지라는 개념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고급화에 대한 부분이지만 가격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매스한 어떤 그런 중간대적인 부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쪽 부분이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을 보면 백화점, 뭐 피부과 병원, 또 방문 판매도 이제 신방판이라는 부분이 새로 생겼죠. 이제 그 코리아나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 요것도 지금 현재로 본다면 방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이 디지털화되면서 많이 흔들림이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더 이렇게 비대면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뭐 맞춤 멤버십 같은 경우는 아직 활성화 안 됐지만 저는 향후에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 좀 예측을 하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해 놓은 1인 미디어몰은 전 이렇게 이미지에서 1인 미디어 부분이 아주 저는 큰 대세가 될 것이다 이제 예측을 좀 해 봅니다. 그다음 메스티지에서는 여러분 멀티샵, 그다음에 프래그샵, 편집샵 이런 것들이 이제 올리브영 같은 그런 매장들 있죠. H&B 샵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그러니까 요건 사설에 대한 거, 요건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메스 쪽에서는 이제 그 저가 브랜드 샵들하고 이제 마트가 있었는데 마트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저 공간 자체가 좀 더 활용이 될 수가 있었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들한테 마트에서 화장품을 구매한다는 어떤 그런 인식을 정확하게 심어주지 못하다 보니까는 어떤 공간적인 또 거기 마트의 기능 중에 주로 이제 식품 중심으로 이렇게 전체가 운영되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가 되게 이렇게 숨어 있고 죽어 있는 공간으로 변한 게 좀 아쉬움은 있어요. 사실은 이 마트 공간이 잘 됐으면은 이 백화점과 더불어서 이 마트에 활성화가 돼서 화장품의 아주 전통적인 유통으로 갈 수도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이제 마트입니다. 온라인에 대한 것이 거의 이제 대세기 때문에 여기 본다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픈 마켓이라든지 여기에 뭐 SNS 몰,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플러스에서 최근 들어서는 뭐 당근 마켓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팝업 스토어들을 만들어 주는 거, 네이버 스토어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 메시지한 것들이 이제 주로 인플루언서들 최근에는 이제 약간 1인 미디어도 이 인플루언스 매장, 그러니까 어 라이브 커머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라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세가 되지 않을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어떤 1인 미디어몰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올지는 사실 저도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이 라이브 스트리밍 커머스라는 것이 앞으로 유통을 갖다 가장 주도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저는 꽤 오랜 시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이 더 급격하게 비대면적으로 바뀐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대세는 디지털 유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서 각 사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브랜드들도 배치하기도 하고요. 음, 특히 이제 뭐 수입 브랜드 중에서도 이렇게 뭐 백화점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화한다든지 원 브랜드 샵 이런 것들이 좀 구분돼 있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유통별로 본다면 어떤 특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어 다 모든 매장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기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뭐 매출 증대에 더 기여를 하는 건지 이미지가 중심인지 요 두 가지는 좀
서로 상반되게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격 유지가 되는지, 입점 용이성 요런 것들이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별표로 한 것들이 보면은 중소기업들이 그나마 사업 초창기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기회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인제 표시를 해준 겁니다. 아무튼 뭐 브랜드샵부터 뭐 이렇게 직구몰까지 다양한 어떤 그 화장품에서의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세는 아무래도 이 디지털을 포함한 온라인에 대한 거, 소셜몰 뭐 이런 것들이 좀 대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보면 메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판매되고 한 부분도 있지만은 어 약국도 들어갔고요. 사실 결정적인 거는 이제 면세점, 그러니까 중국 고객들이 많이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서 이 면세점을 통해서 매출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고요. 이게 면세점은 거기서의 어떤 구매력보다는 거기서 구매를 통해서 트라이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본국에 돌아가서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는 거, 아니면 현지에 또 이런 그 디스트리뷰터들이 좀 활동을 통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메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어떤 변화의 모습이 중국 관광객들의 여행이 엄청 큰 것이 인제 초창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뭐 매출이 한 20억 을 간신히 하는 정도였었는데 제가 인제 이 변화를 크게 본 게 뭐냐면 한 달 매출이 그냥 20억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되니까 한 달 매출이 200억 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1년 매출이 뭐 1,000억, 2,000억, 그러니까 매년 1,000억씩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팩 하나로서. 그게 인제 거의 4,000억까지 4,000억 매출까지 갔다가 인제 툭 떨어지는 그 너무 늘다 보니까 인제 중국 내에서의 어떤 가격 그 부담감들, 가격이 흔들리고 뭐 유통점들을 많이 만들어 주다 보니까 그런 폐단들이 좀 생기기도 했죠. 그다음에 여기 요건 좀 그 NMB 랩인데요. 요즘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홈쇼핑 벤더로서 인제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나온 것이 인제 맥스크린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나름 이제 홈쇼핑에서의 어떤 살아남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유통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경우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MD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MD들이 소개해 주는, 그러니까 누가 인제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입점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인제 맥스크린 이게 사실은 이 NMB 랩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그 한국 화장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덧셈에서 개발했던 아이템인데 내부에서는 완전히 검토가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이렉트하게 이 비즈니스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벤더를 통해서 들어오세요." 했는데 그러면은 뭐 덧셈에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벤더도 소개를 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GS에다 했는데 그 벤더가 이 NMB 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NMB 랩 입장에서는 뭐 GS에서 아주 소위 말해서 VIP 벤더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 검증이 끝난 제품, 그러니까 성공이 확보돼 있는 상품을 출시하게 되니까 너무도 쉽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제 거기에 판매됐던 거를 좀 사장님이 또 감각이 있다 보니까 그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인제 버전업을 시킨 거죠. 버전업 한 거를 자체 쇼핑몰이라든지 뭐 드럭스토어에 입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잘 팔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됐던 것이죠. 닥터 자로트 같은 경우는 뭐 더마코스메틱 쪽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그래서 올리브영이라든지 면세점 그 이후에 인제 에스테로드에서 투자를 통해서 인제 백화점 브랜드까지 인제 개발하게 되는 아주 성공 케이스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되게 어려움이 아니라 나름 좀 독자적인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를 볼 수 있죠. 댕기머리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오히려 홈쇼핑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 뭐 마트에서 오히려 실패 사례로 간 경우도 있지만은, 아무튼 댕기머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한방 영역에서 되게 독보적으로 좀 성공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맥스크린이 앞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 트랜스포머 클렌징 오일을 통해서 여기에 인제 브러쉬를 좀 사용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인제 회사의 CEO가 좀 이렇게 마케팅 감각이 있어 가지고 어떤 상품들을 이렇게 좀 디바이스를 이용한 써머지라든지 여기 롤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나름 어떤 그런 영역들을 따로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바이스 코스메틱으로서 이제 이 포지셔닝을 하고 요 한혜진을 통해서 이제 요 제품에 대한 건 국내에서는 아주 히트를 치지 못했지만은 그 스파하고 같이 스파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요 제품에 대한 고급화를 통해서 러시아 쪽에서는 오히려 되게 핫한 그런 성공을 가져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모비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유통도 거의 이제 모바일 쪽으로 다 활용이 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정다올림 얘기한 건 아닌데 아무튼 우리 정다혜리의 하루를 본다면 이 알람에서부터 밤늦게 잘 때까지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과 떨어져서는 지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느 날 스마트폰을 잊어버렸다 생각하면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그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왔다 하면 하루 일 못 보실걸요. 아마 중간에 집에 들어가서 다시 가져 나와야지 뭔가 내가 다시 활동이 가능한. 그래서 뭐 모든 그러니까 24시간을 스마트폰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지금 디지털 환경에서의 우리 그 스마트 네이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소비자 행동 모델, 구매 행동에서도 패턴을 제가 아이다 얘기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품에 대한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구매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인지를 하는 과정, 그다음에 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 이상의 어떤 갖고 싶다는 욕구, 그다음에 구매라는 액션. 만약에 내가 당장 필요한 게 아니면 우리가 키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다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다 모델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아이사스로 바뀐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서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뭐 가장 최적의 가격, 가장 싼 가격, 그다음에 좀 품질적으로 다른 브랜드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비교를 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서칭 단계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제품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검색하는 단계들이 처음에 있고, 그다음 구매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나서 이제 사용 후기에 대한 것들, 체험에 대한 것들을 공유한다고 그랬죠. 자신의 SNS나 이런 데다가 쉐어링하는 거. 그래서 서칭과 쉐어링이 좀 지금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콘텐츠로 활용이 되고 나중에 또 소비자들, 그러니까 처음 이 경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또 이런 서칭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각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토 마케팅은 아까 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온오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서로 같이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우리가 쇼루밍 아니면 웹루밍 이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변형돼서 옴니 채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디지털 키오스크라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좀 그 어르신들이 여기 들어가서 좀 오히려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이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본다면 되게 이슈가 더 되는 거죠. 또 단지 이제 이런 새로운 시스템 제도가 왔을 때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배우는 과정들, 익숙하게 되는 과정들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다음에 배민과 요기요, 이제 이건 이제 사실은 뭐 이것도 고객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되게 좀 혁신적인 부분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좀 또 어찌 보면 좀 폐단이 있죠. 왜냐면은 그 예전에는 그 중소기업들 식당 하는 데서 이제 배달 직원들을 채용한다는 게 부담이 돼서 오히려 그거를 덜어주다 보니까 되게 좋아했잖아요. 사실은 엄청 좋아했는데 결국은 좋아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데이터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아마 쿠팡일지에서 뭐 주문하고서는 잠깐 마음이 바뀌어서 메뉴 바꾸려고 그러면은 그 식당에 전화해도 메뉴가 안 바뀌잖아요. 배민한테 전화를 해야지만 자기네 해준다. 이게 뭐냐면 그 고객 데이터들을 이 배달의 민족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 문제일까 하는데 결국은 올리는 거죠. 나중에 수수료를 올리거나 이제 왜냐하면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자기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매장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기요는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그거였었지만 실제로는
저게 독일 기업이 창업했던 그런 겁니다. 근데 이후에 배달의 민족을 또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독과점이 돼 버린 게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모든 그 중소기업 그 식당 뭐 이런 만드는 매장들이 여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그래서 최근은 지자체에서 이제 별도의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도 하고 해서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데, 편리성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이렇게 독과점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고, 뭐 카카오 택시나 뭐 타다 같은 경우도 이런 플랫폼. 그래서 이 오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베이스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 사업이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라방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쇼루밍, 웬루밍. 쇼루밍은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의 매장에서 제품을 보고 가격 비교를 한 다음에 온라인에서 구매한다 그래서 이걸 쇼루밍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웹루밍은 뭐냐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그 탐색을 한 다음에 오프라인에 와서 구매를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해졌냐? 그러니까 그 메이커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서의 어떤 체험을 더 뭐 기회를 주고, 그다음 매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어차피 소비자들은 싼 걸 하는데 그 가격을 그냥 매장에서 팔지. 그래서 매장을 좀 더 이렇게 활발한 액티브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 그다음 매장에서 신제품에 대한 어떤 그 체험 기회를 늘리고, 그러니까 매장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좀 회사에 긍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웹루밍을 더 활발하게 하는 것들이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옴니 채널 오토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카카오 택시 이런 것도 있고 사이렌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타벅스에 보면 이 사이렌오들은 여러분 주문해 놓고 막 바로 가서 이제 대기 없이 커피를 픽업하는 그런 아주 되게 스마트한 그런 서비스 시스템이죠. 비콘 서비스도 일종의 그런 부분입니다. 비콘 서비스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우리가 버스 카드 같은 경우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디지털 어떤 이런 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편리성을 많이 제공하는, 또 이걸 통해서 또 마케팅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아무튼 유통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더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쇼루밍과 웹루밍을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 이제 아까 크로스오버 쇼핑이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옴니 채널로 바뀌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오토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제가 26일 날 또 발표를 하겠지만은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 살면서 유비쿼터스라는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위치가 다른 데서도 접속이 가능하고 시간이 다른 데서도 동시에 접속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 오토 마케팅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사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보에 가면은 이제 바로 드림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뭐냐면 매장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교보 어플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5% 할인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거 좀 바보 같은 어플 아니에요 이게? 매장에 가서 거기에 재고 있는 거 확인하고 가서 카운터에 가면은 100원에 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이 어플을 열어서 어플에다가 딱 이렇게 구매 확정을 하면은 5%를 깎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바보가 그냥 줄 서서 사겠어요? 줄도 긴데. 근데 어플을 하면은 이 픽업하는 카운터가 달라요. 왜 이런 마케팅을 하느냐? 이제 앞으로는 교보 같은 그런 매장, 그러니까 서점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되게 좋은 체험을 해 주는데,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다 코스트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이마트도 앞으로 매장이 없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다 구매가 가능한,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아예 그 창고도 없고 뭐 매장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이 코스트 다운에서 나오는데 아마 이 교보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근데 현재로까지는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나 뭐 국내로 본다면 예스24 이런 데가 사실 온라인 그 문고잖아요. 근데 걔네들하고 차별을 하기 위해서 매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매장 내에서 부분이 이제는 불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확 없애버리면은 갑자기 예스24하고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에 대한 DB를 확보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경쟁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작업하는 것이 일종의 이 바로 드림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이제 그 옴니 채널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시초긴 하지만 글립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일종의 또 이 OTT와 관련된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스트리밍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빨리 이런 어떤 디지털 환경이 변화가 있다는 부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옴니 채널에 대한 그런 부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고객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다. 이것이 또 옴니 채널 마케팅에 대한 원리고요. 아리따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과거의 매장을 본다면 이제 신제품을 소개한다든지 제품을 재고를 통해서 이제 판매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소비자의 체험 공간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맞춤형 화장품과 더불어서 좀 더 활성화된 이런 체험 공간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아모레 성수 같은 경우가 이제 아예 맞춤형 화장품 매장으로 어떤 체험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SNS상에서 뭐 카카오 프렌즈라든지 카카오 프렌즈 플러스 이렇게 해서 많은 상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부분들도 사용 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의 어떤 간접적인 어떤 홍보 채널화 시키는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 하는데, 뭐 처음 생겼을 때는 이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 본다면 대략 한 18억 명 정도의 어떤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페이스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기 친구, 그다음에 좋아요라는 라이크 커머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광고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광고 플러스 또 판매까지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런 안에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기네 어떤 브랜드에 대한 어떤 홍보 이런 것들로 활용했지만은,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페이스북의 핵심은 뉴스 피드 해주는 거와 타임라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간대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넘버 원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죠, 이 페이스북이.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이외에도 이제 인스타그램도 여기에 해당이 됐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트위터보다는 이제 인스타그램 많이 가는 거는 좀 더 되게 실시간을 빠른 어떤 이 사진을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글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그 쉽게 어떤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틱톡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제 동영상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객들의 편의성들, 특히나 뭐 세대별로도 이게 쓰임새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게 있대요. 보면은 인스타에 들어왔는데 이제 뭐 아빠가 가서 갑자기 아는 체하면서 이제 자기들 용어를 하는데 그거를 탈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고 다른 계정을 또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끼리 또 하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세대 간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SNS상에서의 부분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왕홍을 통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왕홍에 대한 거는 이제 현재 인플루언스 마케팅에 대한 어떤 시발점이 되기도 하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이렇게 이제 플랫폼을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거죠. 오픈 마켓처럼. 그래서 뭐 농수산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폐단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이런 IT에 대한 건 거의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로우를 제공해 주니까 되게 좋아라 들어왔는데, 너무 표준화시키다 보니까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똑같잖아요. 사람 얼굴 나오고 뭐 내가 셨으면, 아니 여기서 내가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 이게 폐단이 뭐냐면 가격 할인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어떤 뭐 컨텐츠들, 컨셉을 좀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털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커스터마이징 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도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마케팅하는 데가 있습니다. 08리터라는 그런 회사는 소비자의 품평, 그러니까 사용 후기에 대한 거, 아까 제가 뭐 쉐어링 얘기 드렸잖아요. 쉐어링에 좀 입각을 해 가지고 신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소비자의 어떤 평가 리뷰를 어 이거는 이제 마케팅을 돈을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콘텐츠를 다양한 포털에다가 이제 뿌려 준다는 것이죠. 인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온라인에서의 어떤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이슈를 좀 하는 거 아까 이 1인 미디어몰, 이게 이제 디지털 마켓이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더 확대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대면 판매에 대한 거, 이 리브라는 페이스북에 이제 안에서 쓰이는 화폐예요. 암호화폐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메타버스하고 더불어서 본다면 메타버스의 안에서도 이제 뭐 어떤 물건을 주고 팔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 아바타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땅을 여러분이 살 수도 있어요. 그 안에도 땅이 있어 가지고 지도가 있어 가지고. 근데 그 땅을 사는데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니까 뭐 그 메타버스에서 뭐 강남의 어느 땅이 평당 800만 원? 거의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디지털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을 1,000만 원을 주고 산단 말이야,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거기에 쓰이는 이런 암호화폐들이 실제 우리가 쓰는 화폐하고도 교환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한 15년 전에 그 제3의 물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 들었던 건데, 앞으로 우리가 전자화폐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돼 하는 얘기를 강연을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현재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이 리브라를 통해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통용되는 화폐인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아마존에서 어떤 제품 구매가 가능해진다면 굳이 여러분이 달러나 아니 위안화를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있는 거고, 사실은 이 리브라를 공용화하겠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미국하고 중국이 막 거의 전쟁을 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잠시 이제 수면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진짜 뭐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 와디즈 같은 경우 이제 이것이 상품 개발 아이디어를 클라우딩 개발을 가능하게 되고 클라우드 펀딩이 되는 거고, 또 여기에 어떤 제품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소비자들도 참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홍보가 가능한 이런 플랫폼이 되는 거죠. 글립은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어떤 시초인데, 아직까지는 뭐 그 개그맨 같은 연예인 중심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인플루언서들 좀 더 전문적이고, 또 이런 인플루언스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많습니다. 어떤 뭐 거짓 정보에 대한 거, 아니면 거래의 뭐 투명성, 이런 것들이 좀 더 도덕적으로 좀 보완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이런 그립과 같은 라이브 어 스트리밍 커머스가 좀 대세가 될 것이라는, 그래서 다양한, 이거는 이제 국경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 유비쿼터스에 대한 부분들이 뭐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시간이 뭐 자정일 수도 있고 여기는 아침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접속이 가능한 이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국내 뭐 오프라인은 어떻든지 되게 변형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뭐 최근에 뭐 이렇게 광군제 때 매출을 보면은 또 역시 엄청난 하루 매출을 가져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어떤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뷰티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이런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부각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언택트와 더불어서 이제 더더욱 이런 것들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쇼피라고 해서, 이거는 그 2009년에 창립해서 그 2017년에 뉴욕에 상장된 C그룹의 동남아에 대한 어떤 뭐 유통을 해 주고 수출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다 지원해 주는 회사예요. 전문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모레퍼시픽하고도 이렇게 이제 협약을 하기도 하고, 여기 브랜드들 보면 중소기업 브랜드인데 여기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각각 뭐 각 나라마다 뚫어서 내가 수출 위생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 제품에 대한 소개라든지 아니면 현지 파트너를 맡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대행해 주는 회사가 이렇게 대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래서 좀 편리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디지털에서의 어떤 유통 콜라보가 가능한 거. 또 요거는 이제 쇼버블 콘텐츠라고 해서 앞서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 유통 전문 회사가 인제 그런 걸 하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런 거에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핀테크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핀테크는 뭐냐면 금융회사에서 좀 더 전자상거래를 잘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오는데, 요거는 반대로 테크핀인데 이거는 뭐냐면 금융회사가 아니에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건 커뮤니티 회사잖아요. 그 커뮤니티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스북은 20억 명이 들어와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은행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20억 명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광고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인제 자기네들 콘텐츠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원샵을 만들면 그 안에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쇼버블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 20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뭔가를 붙이면 그것도 하나의 콘텐츠인 거죠. 거기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돈이 리버럴한 돈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테크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핀테크보다는 더 무시무시한 것이 이 테크핀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 내에서 어떻게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할 건지. 아무튼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것이 가장 뭐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유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언택트 서비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변화된 부분이 이제 정기 구독이라든지 배달 서비스에 대한 거. 그래서 올리브영도 아까 교보처럼 뭐 오늘들이, 그러니까 매장 자체가 이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코로나 이것이 이제 일상화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매장 전체의 면적 자체 이런 것들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거기다 많이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2년을 우리가 지나면서 비대면으로 뭔가 제품을 쇼핑하고 구매하고 피킹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익숙해졌다 생각하면은 굳이 올리브영 안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많은 면적과 매장 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건 다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매장들이 훨씬 바뀔 거예요. 아까 아리따움이 체험형 매장으로 바뀌듯이 여기도 아마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배달하는 아까 요기요하고 서로 이제 협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걸 다 내가 갖추려고 그러는데 협업을 하는 거죠. 아리따움도 이렇게 뭐 뷰티 딜리버리, 그래서 뭐 구독하면서 옛날에 보면은 이제 저런 거죠. 이제 미미박스처럼 이런 것들을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면 화장품 배달해 주는 거, 그다음에 얼루어 코리아 같은 것도 이제 배달을 해 주거나, 이 먼슬리 좌우로 이제 그 탈모 방지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정기 배송을 하는 멤버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유통,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오픈 마켓을 통해서 가는 것, 또 직구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라의 국경이 없어지듯이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격 전략은 되게 간단히 끝냈어야 되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두 분하고 그냥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갔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네요. 자, 가격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은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아마 다른 어떤 과목에서도 이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유독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이 이제 가격에 대한 접근인 것 같아서 좀 더 전략적인 얘기를 오늘 많이 드렸고요. 그다음 유통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은 이제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변화라는 부분은 다시 회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진화 발전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에 대한 것들은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상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할 때 가장 잘하는 부분이 아마 제품을 만드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유통이고요. 이 유통에 대한 부분이 확보 안 됐을 때 아무리 좋은 제품도 성공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유통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타겟하는 고객, 그다음에 고객의 어떤 흐름에서 어디에 놀이터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잘 읽었을 때, 또 저는 1인 미디어 몰이 이렇게 좀 앞으로 대세가 된다는 거는 창업 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한테 더 큰 기회라고 봐요. 과거에는 뭐 대기업 브랜드 아니면 진짜 알려진 브랜드만 취급하는 어떤 제한제. 왜냐하면 오프라인 매장은 사실은 공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 내에 제품이 꽉 차 있다, 브랜드가 차 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는 건 나의 경쟁력이 그만큼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떤 공간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도 아까 없고 또 공간도 없는 그런 유비쿼터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품 플러스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를 얼마만큼 갖추고 우리 고객이 있는 데다가 얼마만큼 그걸 노출시킬 거냐.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그런 어떤 경험을 시키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다시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파생 콘텐츠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은 더 높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길어졌는데 오늘은 우리가 포피믹스에서 프라이스와 플레이스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이제 포피에서 프로모션이 하나 남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모션인데 이 커뮤니케이션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볼게요. 그러니까 뭐 광고, 홍보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좀 특별한 BTL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below the line이라는 BTL 마케팅이 왜 중요한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전반부에는 제가 막 질문도 많이 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겠죠?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지쳐서.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는 뭐 부서 이동한 사람들도 있고 온라인 실시간에 못 들어온 분도 있는데 녹화를 통해서도 잘 보시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아까 그 세롬님이 처음에 접속을 했었는데 제일 먼저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나래님 들어오고 나서 제가 멘트를 하나도 물어보질 않아서 섭섭할 수도 네. 있는데. 아 아닙니다. 네. 열심히 잘 듣고 계시죠? 나래님은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래님의 시대가 날아왔어요. 이제 네. 나를 일만 있어요. 나를 일만. 뭐냐면 특히 이제 그 연예 쪽에 있고 또 아나운서를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보이스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한 데 있으면 이게 기회인지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음. 아까 잠깐 보여드린 그 레퍼리 같은 경우 나래님이 엔터테인먼트 하듯이 라이브 커머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도. 근데 그때 뭐냐면은 요즘에 홈쇼핑에 쇼호스트 교육하듯이 하면 안 돼요. 저는 앞으로 음. 오히려 말 잘하는 거는 개인기에서 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아까 도의적인 부분 꼭 지켜야 될 음. 거. 그러니까 진정성에 대한 부분을 혹시라도 나래님이 그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면 저는 그런 걸 더 추천드려요. 음. 더 진정성을 가진 쪽에 인플루언서한테 소비자들이 더 끌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음. 사람들 그런 데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런 거 우리가 홈쇼핑에서 많이 봐왔잖아요. 항상 똑같은 멘트. 이제까지 없었던 구성, 앞으로 없을 구성 다 속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상한 어떤 멘트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진정성이 있는 게 늦을지 모르지만은 확실한 음. 어떤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요. 앞으로의 고객은 내가 진짜 마음에 꽂히면은 평생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통이나 브랜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냥 그 만약에 이런 와 있어요. 벌써 와 있는데 혹시 뭐 몰라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나래님이 그런 사업에 대한 구상이나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브랜딩을 하세요. 네. 일단은 뭐 다른 생각 안 나면 그냥 나래컴이라고 하나는 만드세요. 나래 커뮤니케이션에서 음. 그것부터 등록하세요. 그리고 음. 나래님이 첫 멤버가 돼서 잘 하시면은 그다음에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그 사업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관련해서 강의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 그런 걸 하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어요. 특히 코스메틱에 있어서. 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정모님은 이제 창업에 대한 것을 마음을 접지 마시고 네. 어쨌든 다른 각도에서 그렇죠? 느낀 네.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어떤 그런 기억은 휘발성이 참 강해요. 그래서 휘발성을 강한 걸 갖다가 우리가 키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 습관이에요. 자꾸만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퍼 보여도 그렇게 하다 보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외우는 거는 그냥 강제로 외웠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걷기 하듯이 계속 해보면 걷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걸을 때 머리 쓰나요? 저는 마케팅을 좀 그렇게 하시면은 뭐 그냥 그때 생각했던 거를 창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하셔도 돼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울님도 뭐 어쨌든 그 타투, 아까 또 다른 미션을 드렸잖아요. 아티스트 다울, 다울도 좋은데요. 다울도 그냥 브랜딩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올 아티스트 뭐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날씨 춥고하는데 코로나도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건강도 주의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나가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는 데는 1초.